이번 주차에는 파생상품 투자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파생상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에서는 선물 시장 그리고 이제 선물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선물의 균형 가격과 선물을 이용한 투자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선도 계약이랑 변동성 지수 선물과 섹터 지수 선물, 그리고 ETF 선물, 그리고 선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투자자가 누가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물의 균형 가격입니다.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현물과 선물이 거래되는데 선물의 균형 가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물 가격은 현물에 대한 그 미래 가격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서 순 보유 비용을 플러스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 보유 비용은 이자 비용 그리고 보관 비용을 플러스시키고 또 현금 수입이나 보유 편익을 빼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현금 수입에는 주식인 경우에는 배당액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채권 선물인 경우에는 이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선물인 경우에는 외국 통화 이자가 되겠죠. 네. 자, 선물의 균형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순 보유 비용은 이자 비용에서 배당금을 빼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의 균형 가격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퓨처스 1이겠죠? F1 스타. 이거는 개별 주식 선물에 대한 이론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ST 있죠? 예, 요 ST는 T 시점에 주가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R은 무효 이자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는 배당 수익률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T 시점에서의 만기일까지 T까지의 잔존일수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아울러서 D는 일주당 현금 배당금의 만기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지수 선물의 균형 가격도 당연히 아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FT 스타는 당연히 주가지수 선물의 이론 가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ST는 코스피 200 의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를 표시했죠. 금리를 표시했고, 또 만기일까지 표시했겠죠. 표시됐고, 그 다음에 D도 또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잔존기간도 이렇게 표시됐고, 자, 예제를 한번 그 식을 갖고 한번 풀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 선물의 이론 가격 결정식을 예제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주식의 현물 가격이 5만원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무혐 이자율이 6%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4%로 제시되어 있고, 잔존일수가 6개월 남은 그러한 A 주식 선물의 이론 가격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A 주식의 현물 가격 5만원을 제시했고, 곱하기, 그 다음에 큰 가로 열고 1 플러스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네, 6%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 수익 몇 프로 제시했죠? 예, 4%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존일수 6개월이라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12분의 6.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55,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주식의 이론 가격은 55,500원이 적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선물의 균형 가격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이렇게 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기대 현물 가격이 만약에 선물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정상 백오데이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선물 가격이 미래의 기대 현물 가격보다 큰 경우는 이거는 정상적인 그러한 시장을 얘기하겠죠. 콘텐츠 시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은 무차익 거래를 이 조건과 현물 보유 전략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콘텐고에서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이게 크니까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매수차익 거래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미래의 기대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평가된 그런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게 되는 매도차익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전략은 나중에 또 전략을 배우는 시간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의 균형 가격 결정을 다시 한번 글로써 좀 표시해 놨습니다. 자, 선물의 균형 가격은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양쪽에 대해서 그 차익거래 이익을 낼 수 없도록 선물 시대가 형성된 그러한 경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식을 봤었죠. 예, 요 식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선물의 균형 가격은 이자율, 등가식에 의한 보유 비용으로 이렇게 산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매수차익 거래와 매도차익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예, 선물 시세가 균형 가격보다 높으면 선물 매도를 하고 현물을 매수를 통해서 균형이 회복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매수차익 거래죠. 반대로 선물 시세가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그러한 매도차익 거래가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에 대한 이론 가격하고 실제 가격이 차이가 발생이 되면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차익 거래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도표를 다시 만들었죠. 그죠? 예, 그래서 현물을 보유하는 전략이 매수차익 거래고 역현물 보유 전략이 바로 매도차익 거래입니다. 그래서 현물 시장에서 각각 매수와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매도차익 거래는 현물에서 매도하고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 주가지수가 1800이네요. 예, 그 다음에 이자율이 5%고 배당 수익률이 1%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만기가 1년인 그 주가지수 선물이 190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적합한 거래가 뭔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서조항은 거래 비용은 없고 향후 현물과 선물의 차이인 베이시스에 대한 변동도 없다고 가정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어진 그러한 지표를 가지고 주식 선물에 대한 이론 가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예, 대입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네, 1872가 나왔네요. 그래서 현재 선물의 그 가격이 1900원이잖아요. 1900이잖아요. 근데 이론 가격 우리가 계산했을 때 1872로 계산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입하는 그러한 매수차익 거래를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물 한 해 균형 가격도 볼까요? 예, 뭐 양 국가 간의 금리 차를 반영을 한 그러한 이자율 등가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가 시장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균형이 아닌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선물의 환 시세가 균형 가격보다 만약에 크게 형성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선물환을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그러한 현물 환을 매수하게 됩니다. 반대로 균형 가격이 선물 환 시대보다 이렇게 큰 경우는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선물 환을 매수하고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현물 환을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물환이 차익거래 불가능 조건을 벗어날 경우에 자연스럽게 차익거래에 의해서 균형 상태가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익거래는 선물 이론 가격에 일정한 그러한 거래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익거래가 거래 비용을 고려한 그 범위 이내에서는 그 차익거래에 따른 실익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할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는 차익거래 불가능 조건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선물환 좀 낯선가요? 예, 선물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물환은 미래의 일정 기일이나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일정에게 외국환을 일정한 환 시세로 매매할 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외국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할 때 뭐 수도 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거래 장소 등에 대한 거래 조건이 명시돼야 되겠죠. 이러한 선물환의 통상 계약 기간은 뭐 6개월 이내로 이렇게 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6개월 이상인 장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주로 이 선물환은 환시세 변동에 따른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등 주로 무역거래에서 주로 이용하게 되고, 또한 일부 국제 단기 투자에서 그 이자 재정 거래를 하는 그러한 투자자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선물환은 외화자산 보유에 따른 그러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그 해지 거래나 투기 거래에서도 종종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물을 이용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거래는 기본적으로 선물 계약과 만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 포지션을 취할 경우에 현물 자산의 경우는 뭐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오를 때까지 얼마든지 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계약은 이러한 만기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기 이전에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이익을 실현할 수 없는 그러한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물을 이용한 그 거래에 있어서 먼저 해지 거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잠깐 설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 해지 거래는 기본적으로 선물의 위험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이용한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현재 보유한 그러한 현물 포지션이나 또는 미래에 보유하게 될 그러한 현물 포지션에 대한 가격이 변화할 경우에 대비해서 선물의 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크게 매도 해지와 매수 해지 전략이 있습니다. 매도 해지 전략은 기초자산 가격의 하락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즉 영어로는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이 되겠고, 매수 해지는 기초자산 가격의 상승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선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 영어로는 롱 포지션을 취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로 베이스 해지와 랜덤 베이스 해지 전략입니다. 먼저 제로 베이스 해지는 선물 만기 시점의 베이스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만기 때는 베이스 위험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보유 현물과 선물 포지션을 선물 만기 시점에 가서 청산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랜덤 베이스 해지는 선물 포지션을 청산하는 그러한 임의 시점에서 해지하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는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주로 선물 만기 시점 이전에 어느 특정 시점에서 선물 포지션을 청산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지 비율이 어떤 게 적당할까요? 뭐 어떻게 해지를 하든지 간에 랜덤 베이스 해지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현물 포지션하고 선물 포지션 간에 그러한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지 비율은 이러한 상황에서 적정 선물 포지션의 크기를 산정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지 비율이 만약에 1.4입니다. 이런 상태는 현물 포지션의 가치가 선물 가격보다 훨씬 더 심한 변동성을 가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해지 비율이 만약에 0.7이다. 이 상황은 현물 포지션의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훨씬 더 변동폭이 적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투기거래입니다. 투기거래 역시 법 테두리 안에서 규칙을 만약에 준수를 하고 뭐 거래에 따른 세금을 만약에 제대로 낸다면 뭐 투자라고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략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저가 매수 후 고가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쓰는 투자자들은 선물의 가격이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가 수용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그러한 취한 상태에서 미래의 예상대로 선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매도 포지션을 시행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고가 매도 후 저가 매수 전략은 선물 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측할 때 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하는, 즉 공매도죠. 공매도 후에 예상대로 선물 가격이 하락하면 선물을 매수하여 청산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물을 이용한 투자 전략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프레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만기나 종목이 서로 다른 그러한 두 개의 선물 계약을 대상으로 해서 한쪽 계약을 매수하는 동시에 다른 쪽 계약은 그러한 매도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전략은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두 개의 선물 계약이 있을 경우에 그 선물 계약을 대상으로 해서 선물의 가격에 대한 차이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프레드 거래의 특징은 주로 개별 종목의 가격 변동폭보다 스프레드 포지션 구성 종목 간의 가격 변동폭의 차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물 스프레드는 위험과 이익이 늘 작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주로 해저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선물 거래에 있어서 스프레드 거래에 그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고요. 하나는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원활하게 이월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포지션 거래자의 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고요. 세 번째는 결제월 종목들 간의 적정가를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가가 형성이 된다면 결국은 선물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프레드를 별도의 매매 대상으로 해서 또 다른, 즉 새로운 투자 대상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스프레드 거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결제 월간 스프레드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카렌더 스프레드 또는 인트라 커머디티 스프레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동일한 그러한 품목 내에서 만기가 서로 다른 그 두 선물 계약에 대해서 각각 매도와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전략은 만기가 서로 다른 선물 계약의 가격들이 서로 변동폭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포지션을 구축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 매수와 스프레드 매도 전략이 있습니다. 스프레드 매도 전략은 강세 스프레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영어로는 불 스프레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서는 그넓은 가까운 선물을 매수하고 원넓은 만기가 긴 그러한 선물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서는 강세장에서는 그 그늘물이 더 오르고 강세장에서는 그늘물이 덜 하락한다고 예상하는 투자자가 수행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스프레드 매수 전략은 약세 스프레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영어로는 베어 스프레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그늘물을 매도하고 원월물을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수행할 때는 미래에서 강세장에서는 원월물이 더 오르고 약세장에서는 원월물이 덜 하락한다고 예상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주로 쓰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품 간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인터 커머디티 스프레드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전략은 기초 자산이 서로 다른데도 두 가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서 움직이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주로 한국에서는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과 또는 국채나 달러 선물 간의 그러한 가격 차이가 발생이 될 때 수행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상품간 스프레드인 테드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미국의 단기 재무부 채권인 T빌 금리와 유로달러 금리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움직일 때 투자자들은 이들 간에 서로 반대 포지션을 각각 취함으로써 두 금리 선물 간의 그 움직임의 차이에 대한 그런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상품 간 스프레드 전략을 책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 강의 안에도 가져왔습니다. 자, 초기에 삼성전자 선물을 매도합니다. 130만원에 10계약. 그 다음에 동시에 코스피 200 선물을 매도하게 됩니다. 그죠? 100포인트 곱하기 1계약. 손익이 처음에 계약의 시기에는 손익은 없죠? 네, 청산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이제 선물을 매도하죠. 가격이 2만원 올랐네요. 132만원 곱하기 10계약. 이익이 2만원이잖아요. 그래서 2만원 곱하기 10계약 곱하기 10배에서 200만원 이익이 났네요. 반대로, 코스피 200 선물을 매도했네요. 100포인트에서 103포인트로 올랐네요. 3계약.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포인트만큼 차이가 났죠. 그래서 3포인트 곱하기 1계약, 50만원짜리죠. 그래서 이제 150만원. 매도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죠. 선물 매도니까. 그래서 각각, 삼성전자 선물 매도에서는 200만원 이익이 났고, 코스피 200 선물 매도에서는 각 150만원이 발생이 됐네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 이익이 났네요? 50만원이 이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은 차익거래입니다. 이 전략은 주로 이제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이나 또는 증권회사의 이제 고유계정 운용하는 트레이더들이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은 선물의 균형 가격하고 선물 시세의 괴리가 발생한 경우에 현물과 선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것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것을 매수함으로써 이익을 향유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매도 차익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그러한 매수 차익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매도라든지 매수 차익이라는 부분은 현물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전략을 쓴다고 봅니다. 현물을 매도할 경우에는 매도 차익 거래, 현물을 매수할 경우는 매수 차익 거래.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반대는 항상 어떻게 돼요? 반대 포지션이 돼야 되겠죠? 네, 한번 메모리 시켜놓으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금리 선도 계약입니다. 이제 FRA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전략은 미래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조달금리를 양 당사자 간에 미리 고정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 곱하기 6 FRA다 이런 계약 조건은 3개월 후에 발표되는 그 3개월 금리에 대한 그런 FRA를 의미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면 되겠고, 3 곱하기 9 FRA는 3개월 후에 양도되는 6개월 금리에 대한 FRA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리는 3개월인 경우에는 91일이 되겠죠. 그리고 계약이 되고 만기일이 되면 만기일 때는 차액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정 금리랑 실현 금리에 대한 그런 차액만 가지고 결제하게 됩니다. 이 금리 선동 계약인 FRA는 주로 장외시장에서 주로 거래하게 됩니다. OTC 마켓이라 그랬죠? 오버 더 카운터 마켓. 주로 이제 런던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40% 정도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뉴욕 시장, 그 다음에 동경 시장, 이런 데서 좀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로 US 달러 FRA 시장이 전체 한 60, 7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GBR FRA 시장 또는 DEM 또는 JPY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시장들이 나머지 30, 40%가 좀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변동성 지수 선물과 섹터 지수 선물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변동성이라는 거는 주로 위험을 나타내죠. 분산 표준편차. 그래서 평균에서 멀어진 정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미래 일정 기간, 보통 한 30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가 지수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옵션 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내재 변동성을 이용해서 측정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주로 미국의 빅스라든지 유럽의 비스톡스 또는 일본의 VNK가 대표적인 지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변동성 지수 선물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코스피 200 옵션 가격을 이용해서 미래 코스피 200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수를 언더라인 에셋 기초 자산으로 하는 그러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 선물은 지수를 거래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최종 결제 방법은 항상 현금 결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를 활용한 주요 전략은 뭐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가 지수가 하락할 때 변동성 지수는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는 전략이고, 또 하나는 옵션 매도에 따른 위험액만큼 헤지 포지션을 구성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상장된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를 설계된 그러한 상품에 대한 거를 이제 도표를 정리를 했습니다. 뭐 기본적인 것만 좀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거래 승수는 2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호가 가격단이 0.05포인트, 최소 가격 포인트는 25만원 곱하기 0.05니까 12,500원이네요. 주로 선물 거래는 현물보다 15분이 더 깁니다. 그래서 9시부터 3시 45분. 현금 결제를 하고 있고, 가격 제한폭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30%, 45%, 60%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피 200 섹터 지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코스피 200 지수 구성 종목을 산업군로 재구분해서 산출한 코스피 200 섹터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주가 지수가 거래 대상이고 마찬가지로 최종 결제는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섹터 지수 선물에 활용하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섹터 순환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전략은 두 개의 다른 섹터 간의 독립적 상대적 추이를 활용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또 하나는 롱숏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한 개의 섹터를 매수하는 동시에 또 다른 섹터에 대해서는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섹터에 따라서 하는 전략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섹터로 되어 있는 변동성 지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뭐 에너지, 화학, 정보기술, 금융, 경기소비재, 건설, 중공업, 뭐 헬스케어, 철강 소재, 생활 소비재, 뭐 산업재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거래 승수는 만이고요. 그 다음에 호가 가격단이 0.2포인트네요. 그래서 최소 가격 변동폭은 만원 곱하기 0.2포인트니까 2,000원이 되겠네요. 거래 시간 15시 45분까지이고 현금 결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 제한폭은 1단계, 2단계, 3단계 각각 8%, 15%, 2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ETF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ETF를 언더라인 에셋으로 하는 선물 상품입니다. 마찬가지로 현금 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현재 한국 거래에 상장된 ETF는 코덱스 200에 312개 종목인 상당히 많은 종목이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ETF 역시 기초자산 여러 개 있습니다. 그죠? 아리랑 고베다, 코덱스, 삼성그룹, 타이거 헬스케어 이렇게 되어 있고, 거래 승수는 이제 100, 선물 가격 곱하기 100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호가 단위는 5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시 45분까지 거래되고 있고요. 현금 결제 당연합니다. 가격 제한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20%, 30% 각각 3단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어려웠나요? 아무래도 파생상품은
좀 용어들도 많이 낯설어서 많이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자세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거는 책을 보시고 좀 보충해주면 좀 아마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물은 미래 가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개별 종목이나 지수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큰 위험은 가격 하락이 있죠. 그래서 그 가격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물을 매도하면 미래 특정 시점에 계약된 당시의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어때요? 회피할 수 있죠. 그러한 취지에서 생긴 건데 그러한 해지 기능과 더불어서 뭐 차익 거래라든지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선물을 이해하느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